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이제 소매의 재료 파트인데요. 사실 요 파트는 이제 2년 연달아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아까 본 것들 먼저 정리하시고요. 요쪽은 목탄이 오래 나오는 바람에 저는 인제 쪼금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만 한번 나왔던 거 체크만 하시고 여기 이쪽은 좀 빨리 좀 지나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각 재료, 지금 소묘 재료입니다. 배합이 뭐하고 뭐하고 결합된 거냐, 이걸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연필은 흑연 플러스 진흙인데요. 그죠? 여기서 자 뭐 콩태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암기할 사항은 없는데, 결국은 점토가 진흙이니까 흙에다가 점토에다가 흑연을 섞은 건데, 이때 이런 게 인제 기본입니다. 자, 연필의 농도와 경도. 농도를 알 거고요. 경도는 뭐죠? 연필심 자체의 딱딱한 정도고요. 연필의 농도는 우리가 왜 사비로 그리면 좀 진하게 나오는데 H로 그리면 연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다? 바로 가로를 섞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 이럴 때 인제 우리는 별표를 치면은 저 문장에서 점토예요. 흑연이 아니라. 연필의 농도와 경도의 조절은 점토 양에 따라 달라진다. 저럴 때 인제 가로를 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험 나왔던 거 실버 포인트, 즉 은필이라고 하죠. 끝에 은이 붙어 있는 금속으로 된 소매 연고예요. 그죠? 요게 원래 소매 연고는 아니었고요. 예전부터는 필기 도구로 쓰였던 서기관, 이런 장인들이 쓰던 필기구였어요. 근데 인제 점점 연필에 이제 설계 도면에 사용되다가 연필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인제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단점이 뭐다? 수정이 좀 어려운 편이다. 그죠? 또 어떤 특별한 밑칠이 필요하다. 왜냐면 은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밑칠을 해 놓고 그려야 된다. 또한 음영 넣기 힘들고 수정이 어렵다. 저런 게 인제 혹시 나온다면 이 실버 포인트 나왔으니까 이제 특징, 장단점 요런 거를 한번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인제 목탄이 나왔죠. 이번에도 결국은 이거 나왔잖아요. 나무를 태웠다. 나무를 탄화시킨 수치 목탄이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번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자, 콩태는 뭐다? 안료를 굳힌 것이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안료를 굳힌 거. 자, 됐죠? 당연히 콩태가 만들었는데요. 뭐다? 안료분, 즉 안료 가루에다가 납, 그리고 기름 성분을 혼합한 거예요. 납, 기름. 그래서 인제 혼합해서 다져서 굳힌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료만 굳힌 게 아니라 납기름을 같이 섞어서 굳힌 거죠. 고착성이 인제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 다 아실 거고요. 자, 우리는 인제 그때 시험에는 요게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체크하세요. 이러한 콘테의 종류는 빨간색 콩테는 상긴, 단순 암기예요 그냥. 흰색 콩테는 뭐다? 초크, 이렇게. 이런 거 그냥 단순 암기만 하세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빨간 콩테가 뭐다? 상긴. 그걸로 그린 그림을 상긴화. 흰색 콩테는 초크. 이럴 때 인제 우리가 갑자기 흰색 콩테에다가 여기다 가로치잖아요. 그러면 초크라고 안 적고 이제 비스무리한 애매한 답들 적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럴 때 좀 조심하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아직 안 나온 게 파스텔이에요. 만약에 재료가 2년 차가 연달아 나왔다. 그러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파스텔이라고 봅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파스텔은 사실 여러분들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외워야 됩니까? 네. 그냥 핵심적인 기본적인 몇 개만 체크하세요. 얘는 불투명이에요. 가루 자체가. 분말을 부착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떨어지니까 픽서티브, 정차액을 뿌리죠. 그죠? 얘는 굉장히 맑고 화사하고 밝은 색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됐죠? 또한 그린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파스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요. 다른 수채화나 유화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라야 되니까. 얘는 바로 손으로 문질르면 곧바로 효과가 나오니까 바로 즉각 효과를 할 수 있다. 크게 오일 파스텔류와 일반 파스텔류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인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점은 오일류가 있고 일반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체크하실 점은 뭐다? 바로 밑에 있는 종류들이다. 이 중에서도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꼭 외워야 될 것은 크레용. 그죠? 네, 그리고 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레파스라고 부르는 게 뭐다? 오일 파스텔. 요 두 가지를 자꾸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다른 거 안 외워도 괜찮아요. 저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구분해 두시라. 크레파스가 오일 파스텔이에요. 크레용은 오일 파스텔인데, 그러니까 크레파스하고 달라요. 이게 비슷해 보여도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용도들, 특징들
자, 오일 파스텔이 뭐다? 크레용보다 재질이 더 부드럽다, 더 불투명하다, 따라서 더 거친 칠감 표현에 좋다. 요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즉 크레파스는 재질이 더 부드럽고 불투명성이 강하고 거친 질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동생들이나 조카들 크레파스하고 크레용을 구분 못 해가지고 막 사주시는데 최소한 우리 미술을 전공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좀 거칠게 그리면서 재질이 부드러운데 좀 불투명한 거 원한다 그러면 그냥 크레파스예요. 문방구 가면 파는 크레파스. 반면에 크레용은 얘는요, 조심하세요. 거친 질감 표현과 입자가 거칠고 불투명감이 덜하다라는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입자가 거칠다는 것은 이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질감을 거칠게 그리기에는 크레파스가 좋은데 그 하나하나의 입자가 거친 거는 크레용이에요. 이게 괜히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자는 크레용이 거칠지만 실제 그렸을 때 거친 질감에는 크레파스가 좋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레파스를 가루를 내놓고 빻아가지고 크레용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놓고 서로 만져보면은 더 입자가 거친 거는 크레용이에요. 근데 그 각각의 이제 완성된 크레파스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때 거칠게 나오는 것은 선이 오일 파스텔이다. 즉 크레파스라는 거죠. 체크를 하시고 뭐 요거는 당연히 반대죠. 불투명성이 더 좋은 게 크레파스다. 자, 얘는 그러면 뭐다? 밝고 깨끗한 색감 표현에는 좋아요. 근데 정교하지 못해요. 왜냐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고르게 칠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특징들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레용을 불어로 얘기할 때 이게 원래 불어 연필이 크레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필을 펜슬 부를 때는 우리가 쓰는 필기용이 펜슬이고요. 원래 불어 크레용이 원래 연필이에요. 알겠죠? 근데 또 서구권에서는 가끔 초크라고도 해. 근데 초크는 우리가 또 분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얀 분필. 그래서 아까 흰 콩테가 초크였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자꾸 헷갈리니까 확실히 외우는데요. 불어로 크레용은 연필이다. 이거는 따로 외워두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크레용은 뭐다? 안료에다가 파라핀 왁스를 열로 녹인 후 섞어서 고형화시킨 것이다. 이거를 또 외워두세요. 크레용 만드는 방법은 요거예요. 안료에다가 파라핀 왁스를 열로 녹여서 섞어 굳힌 거예요. 약간 콩테라 비슷해 보이네요. 근데 다릅니다. 따라서 저거 체크해 두시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렇게 정리하시는데 사실 제가 저 입자 부분은 요런 말을 해 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입자의 굵기에서 제일 굵은 것은 오일 파스텔 돼 있잖아요. 사실 요거는 또 일부 필독서에는 오일 파스텔의 입자가 더 굵다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실 점이 뭐냐면 요 부분은 그냥 버리세요. 왜냐면 요거는 제가 필독서 여러분들을 고쳐 보니까 서로 다른 이견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 입자 굵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는 없다. 대신 실제 거친 질감 표현에는 바로 크레파스가 훨씬 좋다라는 거 이렇게 따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수용성 파스텔이니 뭐 하드 파스텔 저런 거 안 나옵니다. 크레파스하고 크레용만 좀 조심하자라는 거. 나머지 넘어갈게요. 다 버리겠습니다. 싹 다 넘어가시고요. 우리 시험 나왔던 상긴화, 미켈란젤로, 그죠? 일개, 괴대, 자화상, 연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눈에 익혀두시는데요. 특히 우리 미술사에서는 콩테를 가장 잘 많이 쓴 작가는 쇠라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채색화, 페인팅입니다. 자, 이게 올해 페인팅에서는 결국은 이제 기법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이전차를 떠나서 이 채색화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각각의 종류도 있죠. 얘네들에 대한 어떤 비교 단수 남기는 필수입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다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웬만큼 이제 다 외웠어요. 이런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전색제가 뭐고 용제가 뭐냐 했을 때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데 요거는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색제라고 툭 던지지 않아요. 뭔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전색제란 물감에 섞어서 그죠? 어떤 안료에 섞어서 물감을 만드는 재료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용제도 그때 설명했죠. 용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제 두 가지는 뭐였다?
하나는 지우는 용도, 하나는 용제, 희석시키는 용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제시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서 지우는 거는 마지막에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시키는 거고, 그릴 때 풀어 쓰는 거는 이제 희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함게 하세요. 자, 뭐를 섞어야 투명 숫자가 나오느냐? 알료에다가 아라비아 고무를 섞으면 투명 숫자 물감이 되는 거죠. 그릴 때는 물을 섞으면은 희석이 될 뿐더러 물로 지울 수가 있죠. 여기 용제는 잘 보시면 지금 희석의 개념이 강하네요. 여기서는 희석. 불투명 숫자는 카센이나 수용성 불투명 고착제인데 보통 이제 카세인 쓰면 돼요. 물 별로 없고요. 자, 템페라는 당연히 노른자를 꼭 써야 되고요. 프레스코는 석회를 써야 됩니다. 이거 막상 가로치면 여러분들이 프레스코는 요거를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가로하시고 별표 치세요. 프레스코의 전색제는 의외로 석회다. 그리고 이제 용제는 가급적이면 물 해도 되지만 석회수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물론 물도 맞습니다. 자, 유화. 보통은 이제 린스드 그러면은 전색제, 테레핀 그러면은 용제로 많이 본다라는 거고요. 자, 밀랍하는 밀랍, 그리고 테레핀 혹은 가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밀랍파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별표 치세요. 앵커시트라 부르는 밀랍파 나올 차례가 됐어. 테레핀으로 지우거나 혹은 희석하거나 아니면 가열하면은 녹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순서를 크게 정리하세요. 지금은 동양화 아니에요. 서양화의 채색 계열들입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는 뭐가 중요하죠? 제가 수업 중에 누누이 강조했었는데요. 요 흐름 순서는 제가 그냥 마구마구 섞어낸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투명도 정도로 본다면 일단 우리는 당연히 수채화류가 제일 투명할 거고요. 그리고는 수채화 다음, 수채화에 속하지 않는 종류 중에는 아크릴릭이 당연히 투명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게 이제 유화 물감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수채화는 다시 담채화, 화자는 뺄게요. 투명 수채화, 그리고 불투명 수채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이 오는데 바로 넘어가지 않죠. 요 두 개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로 과수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수화 다음에 아크릴, 그 다음에 유화로 가는 건데요. 과수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수채화에 들어가요.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채화에 가기도 하지만 별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수화를 부를 때는 아예 얘를 저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과수화와 불투명 수채화를 묶어서 우리는 불투명 수채화 계열이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수채화 종류는 다시 가장 투명하게 그리는 담채화, 그 다음에 투명 수채화, 그 다음에 불투명 수채화, 좀 더 불투명한 과수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 흐름을 기억한다면 아직 안 나온 거는 담채화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 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담채화를 정리를 안 하고 있더라. 우리는 이 담채화를 잘 체크하세요. 왜? 담채는 말 그대로 여기 보세요. 영어를 line and wash draw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을 그리고 물로 그렸다 이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요 라인이 만약에 수묵이면은 뭐다? 얘는 수묵 담채화잖아요. 우리는 이미 요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여기는 지금 수묵 동양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담채화지. 그렇죠? 이 담채화 그 담채화 같은 담채화예요. 동양화에서는 가장 연하게 하는 게 채색하는 게 수묵 담채화니까. 따라서 얘는 스케치 비중이 훨씬 크다. 아주 투명하다. 심지어는 스케치 채색이 거의 7대3의 비율이다. 잘 기억하세요. 담채화라고 합니다. 자, 투명 수채화 넘어가시고요. 불투명 수채화, 그리고 불투명 수채화보다 훨씬 불투명한 다음 단계가 과수인데 이 과수를 수채화에 넣을 수도 있고 별도로 볼 수 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왔죠. 어떤 뜻이다? 씻다, 빨다.
어원들 꼭 외우라고 했어요. 과슈. 어떻게? 자, 씻다 빨다의 뜻인 과슈는 수용성 아라비아 고무를 고착제로 반죽한 중후한 느낌의 볼펜 수점일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용성 아라비아 고무를요 고착제로 반죽한 거야. 그래서 굳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감처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결국은 안료에다가 수용성 아라비아 고무를 섞어서 고착제로 이제 굳힌 거죠. 자, 특징 외우셔야겠죠? 표면 광택 없어요. 색조 선명하고 부드러워요. 대신 뭔가 가라앉은 무거운 느낌을 줘요. 또한 중요한 거 말라요. 그러면 처음 칠했을 때 젖었을 때보다 색조가 어떻게 된다? 밝아집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처음 칠할 때는 농도가 어두움이 한 3 정도였는데 마르니까 한 2단계가 더 올라가서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계획해서 내가 요 정도 밝기를 원하면은 그죠? 그걸 감안해서 고밝기를 칠하면 안 돼요. 그럼 더 어두워지니까. 그죠? 따라서 이제 계산해서 나중에 더 밝아지니까 그죠? 감안해서 미리 밝기 조절을 해서 칠해라. 밝아지는 거 감안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 나오는 거 다 읽어 두시고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제 템페라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이때 템퍼의 어원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농도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세요. 템퍼. 원하는 농도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템퍼. 그래서 템페라라고 합니다. 자, 달걀 노른자를 안 할 때는 요것도 인제 막상 의외로 물으면요. 만약에 안료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섞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미처 달걀 노른자가 없어 할 때는 이제는 뭐다? 벌꿀 혹은 무와 가즙. 이제는 요것도 외울 차례가 됐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달걀 노른자만 묻느냐? 이제 저거를 역으로 물을 수 있겠죠. 막상 노른자가 상해서 구할 수가 없어. 버렸어요. 그럼 벌꿀 혹은 무와 가즙을 섞으면 된다. 외워 두세요. 얘는 단점이 혼색이 안 돼요. 또 보존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혼색이 안 된다고 명심하세요. 혼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섞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혼색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인층을 일종의 열인층을 인제 여러 번 겹쳐 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혼색이 안 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색깔이 혼색돼 보이게 하려면 여러 번 칠하는 거예요. 겹쳐서 10개 여러 번. 알겠죠? 대신 장점 건조 빨라요. 광택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훨씬 프레스코보다 더 정밀하고 정밀 묘사에 좋아요. 다만 정밀하고 정밀 묘사에 좋지만 여러 번 10개 그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기름을 섞어서 만들자 해서 유화물감이 나온 거죠. 따라서 얘는 빛을 굴절시키지 않아서 유화보다 맑고 생생한 색을 내기 좋아요. 빛을 굴절시킬수록 색감이 떨어집니다. 굴절을 안 시킬수록 색감이 좋아요. 유화보다 맑고 생생한 색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뭐 때문이다? 요것 때문이에요. 빛을 많이 굴전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역으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제시해 놓고 밑줄 그어 놓고 왜 템페라는 유화보다 맑고 생생한 색을 낼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써라. 해 놓고 인제 재료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 이유를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유화 물감보다 빛을 많이 굴절시키지 않아. 알겠습니까? 단점은 유연성이 약하다. 뭐 얘기했죠. 그리고 두껍게 칠하거나 휘어 보관하면 균열이 생긴다. 유연성이 약하다. 다른 재료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표현이 부족하다. 자연스러운 효과 명암 톤도 미미하게 변하기도 힘들다. 왜? 이유는 붓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요거 이유는 뭐죠? 이유는 노른자 때문이에요. 노른자의 점력 때문에. 그러면 인제 벌꿀이나 무화과 줬으면 좀 낫지 않느냐. 근데 걔네들은 또 접착력이 좀 떨어져요. 이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노른자인데 노른자를 쓰니까 노른자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좀 붓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름을 섞은 거죠. 요런 것들도 확실히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템페라의 대가 하면은 항상 와이어스예요. 꼭 기억하세요. 와이어스는 무조건 템페라야.
벤산의 템페라는 어디 있어요? 벤산의 템페라는 여기를 제외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과슈. 요 나머지가 전체가 템페라예요. 저 바위만 과슈예요. 자, 그리고 또 템페라의 대가 누가 있어요? 바로 보티첼리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와이어스, 근대에는 와이어스, 바로 르네상스에는 보티첼리가 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 다 드렸어요. 아크릴화, 아크릴릭, 그죠? 여기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 합성 수지를 섞죠. 전색제로 합성 수지. 건조 빠르다. 여기저기 잘 붙어요. 사용이 간편하다. 접착력이 좋아요. 수채화 플러스 UR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어요. 투명하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하고. 됐죠? 또한 표현 기법도 다양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싶으면, 왜냐면 아크릴릭의 최대 단점이 너무 빨리 마르는 거야. 그러면 뭘 섞어요? 리타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건조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타더를 섞으면 된다. 일단 굳으면 너무나 강력한 피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오로지 아세톤만으로만 녹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용제, 즉 지우는 제거 용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크릴에서는 아세톤으로 지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조심하라고 했었죠. 이 바로 리베라, 그죠? 멕시코의 대표적인 민중미술가 리베라 같은 경우는 이 멕시코 교육부 건물 요거가 전체고요. 그 중에 일부가 요건데요. 요거 나오면은 절대, 일반적으로 리베라는 벽화를 많이 그려서 프레스코인데 얘는 절대 프레스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크릴 물감이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답을 같이 외우라고 했죠. 도판을 눈에 익혀두세요. 요 그림 제시해 놓고 요 그림에 사용된 재료의 특징을 세 가지를 서술하고 재료를 써라. 프레스코 해놓고 쓰면은 4점이 통째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외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는 것까지 다 설명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 물감의 기법은 다양하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 기법은 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화. 자, 올해 나와서 저는 이제 그냥 과감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유화. 그죠? 네, 뭐 장점 단점 어차피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연차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옛날에 나왔던 박락 현상이 뭐예요? 박락. 고착력이 약해서 떨어지는 거. 박락하다. 떨어진다. 박락. 그러면 이제 이 방지법이 중요해요. 박락을 막으려면 린스 같은 고착대를 첨가해서 그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현상, 역시 시험 나온 거 백악화. 자, 하얀 가루처럼 되는 거예요. 푸석푸석해지는 현상. 얘는 왜 그래요? 도막이 오래돼서 늙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푸석푸석하게 바닥이 벗겨지면서 안료처럼 분말 상태가 되는 거야, 물감이. 그러면은 얘는 역시 바닥칠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요. 린스 같은 고착대 항상 똑같네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나면 린스를 더 섞어서 미리 그린다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근데 하나 더 있어. 바니스로 나중에 코팅, 유화 물감을 다 그리고 나서 바니스를 한번 덮어버리면 얘는 또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박락은 바니스로 안 되는데 얘는 돼요. 여러분, 요 바니스란 단어도 조심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건 바니시야. 그죠? 이럴 때 자꾸 제가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을 제가 따로 써주잖아요. 그럼 자꾸 외워오란 말이에요. 많이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바니설은 뭐예요? 파나 도구죠. 메조틴트 도구. 메조틴트에서 스크래프로 누르고 나서 두 번째 누를 때 그 하이라이트 누르는 거 있죠. 그게 바니셔. 여기는 바니시. 다른 말이라고. 이런 거 자꾸 체크를 하시라고, 헷갈리면 따로 옆에 넣어놓고 외우라는 거죠. 그 외에 아직 안 나온 거는 이제 반점이 아직 안 나왔죠. 주름 아직 안 나왔죠. 황변도 안 나왔네요. 빗방울 같은 모양이 생기는 게 반점이에요. 왜? 내수성이 물감이 약해요. 유화 물감이.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제작 중 혹은 덜 건조된 상태에서 비나 물을 맞히면 혹은 습도에 노출되면은 반점이 생깁니다. 혹은 이런 것들은 난이도 상인데요. 유화 물감 중에는 이것도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램프 블랙, 검은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검은색은 하나 아닌가 싶은데 유화 물감에 있는 종류가 많아요. 흰색도 종류가 여러 개 있듯이. 램프 블랙이라는 색깔이 있어요. 걔가 유독 수분을 특히
잘 흡수하는 색이야, 램프 블랙이. 그래서 특히 잘 생겨요. 저럴 때 가로 쳐두면 좋겠죠. 그러면 얘는 뭐 밑에 제소를 잘하거나 잘 칠하거나 아예 말려서 깨끗하게 완전 증발시켜라, 수분. 자, 주름은 이제 말 그대로 링클, 주름 생기는 거죠. 어떻게? 두꺼운 물감의 윗부분이 급하게 건조 혹은 덧칠 물감 안에 휘발성류가 너무 많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꺼운 물감층의 맨 위에가 너무 빨리, 거기만 빨리 마르면 밑에 거랑 속도가 안 맞으면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휘발성류를 좀 너무 많이 쓰면 요때는 또 휘발성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방조법은 이제 리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건조제 선택 사용에 주의하는데 리킨을 혼합해 써라. 아까 아크릴 물감은 늦게 마르는 게 리타더를 섞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는 건조제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건조제라는 게 있어요. 속도 그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게 아니라 건조. 왜냐면 주름이 이 급하게 마른다고 했잖아요. 이 휘발성류를 많이 섞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어쨌든 간에 건조제를 리킨을 쓰면은 저게 현상이 막힌 인제 고쳐진다라는 거죠. 누렇게 되면은 황변이고요. 태양을 이제 쬐면 됩니다. 자, 흑변은 또 까맣게 되는 거예요, 납성분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인제 재료에 대한 연구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는 넘어갈게요. 자, 인제 징크 화이트나 티타늄 화이트, 파운데이션 화이트 이런 것들은 제가 흰색의 종류 3 가지는 따로 외우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은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 정리니까 한번 볼게요. 화이트 종류 크게 3 가지 중에서 징크 화이트는 다른 색과 혼색할 때 쓰는 거야. 곰팡이가 잘 안 생겨요. 대신 건조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흰색 중에 흰색 은폐력이 제일 떨어지는 게 징크 화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색할 때 쓰는 거야. 이 흰색 종류 중에서는 하얀색도가 제일 약해요. 약간 누래요, 색깔이. 약간. 그래서 얘는 혼색할 때만 쓰는 거지 절대 단독으로 쓰면 안 됩니다. 뭐가? 징크 화이트. 자, 티타늄 화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얀 거예요. 백색도가 가장 세요. 우리가 보통 제일 하얀색 바로 티타늄 화이트예요. 그래서 단색으로 쓴다. 그만큼 은폐력이 뭐죠? 밑에 어떤 색을 칠해 놓고 위에 흰색을 칠했어. 밑에 게 싹 숨겨지는 정도의 강한 다는 뜻이에요, 은폐. 근데 얘는 약간 백악화가 생기기 좀 좋아요. 또 혼색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요. 다른 색을 너무 눌러버린다. 그래서 요거는 단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크 화이트하고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티타늄 화이트 옆에다가 이렇게 징크 화이트라고 써 놓으세요. 그럼 완전히 얘네 둘이 성질이 반대예요. 하나는 혼색하고 하나는 단색하고 하나는 흰색이 제일 세고 하나는 흰색이 제일 약하고 이렇게 거꾸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닥칠용은 뭐냐? 파운데이션 이름 그대로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젯소. 요즘에는 이게 너무 좀 독성이 있어서 젯소로 대체하고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원래 그냥 파운데이션 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안 쓴다. 자, 이 유체물감 혼색할 때 주의할 점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아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스테인드 글라스 올해 사실 유리공예에서 그저 관련된 게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넘어가세요, 과감하게.